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와 남부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진입하면서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은 태풍이 제주에 바짝 붙은 상태입니다. 제주도에선 모든 해안에 대피 명령을 내렸죠.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와 전남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서귀포 법한폭우로 가보겠습니다. 이서영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조금 전까지 세차게 내렸다가 지금은 조금 그친 상태입니다. 태풍이 코앞까지 다가온 게 실감 날 정도로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불고 있고 거센 돌풍도 주기적으로 불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주변 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제주도는 전날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인데요. 한라산 7개 코스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고 제주항, 연안항을 오가는 여객선도 모두 멈췄습니다. 또 갯바위, 방파제, 연안 절벽을 포함해 도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육지와 해상에 초속 20에서 30m로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무가 뽑히고 지붕이나 간판도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바람인 만큼 기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서귀포에 최근접한 종다리는 조금씩 북상해 밤 9시쯤에는 흑산도 남쪽 해상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태풍 종다리는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서 전남 해안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는데 문제는 밀물과 태풍이 겹쳐서 해안가가 침수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 시각 전라남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목포 북항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 좀 고요해 보입니다. 네, 저는 전남 목포시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전남 목포는 하루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거센 비와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천둥번개도 치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 종다리는 초속 19m 속도로 전남 신안군 흑산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목포가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종다리는 내일쯤 서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태풍이 소멸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전남 앞바다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전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여객선 등 섬지역 교통편이 통제됐습니다. 어선도 피항을 마쳤습니다.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 해도 아직 태풍이 완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백중사리를 맞아 해안가 침수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북항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보통 태풍이 오면 그나마 좀 시원해지죠. 하지만 이번 태풍 종다리는 우리 입장에선 거대한 열풍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찜통인 한반도에 덥고 습한 공기를 더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간밤에 사상 첫 연속 한 달을 맞은 서울의 열대야 기록은 이번 달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넘어 몸집을 최대로 불린 종다리가 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초속 19m로 태풍의 기준인 초속 17m를 살짝 넘긴 상태입니다.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한 기간이 짧은 덕분에 육상에 접근할 때쯤엔 열대 저압부가 돼서 중부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이동 속도가 빨라서 바닷물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상층에 거대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 힘을 키우기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다리의 오른쪽 강풍대를 따라 폭우가 예보돼 침수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9호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오겠고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폭염은 잠시 주춤한 뒤에 23일부터 기온이 또다시 상승합니다. 종다리가 열대 해상에 덥고 습한 공기를 대량으로 유입시키고 있어 잠시 내린 비로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종다리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 불어온 남동풍이 산맥을 타고 넘어와 서쪽 지방의 열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시간 맞춰놓고 자도
이제 꺼지면 또 이제 습하고 더워지니까 두세 번씩은 꼭 깨는 것 같아요. 서울은 간밤에 사상 처음 한 달 연속으로, 인천과 부산은 28일과 26일째 열대야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폭염이 계속되는 만큼 잠 못 드는 밤 역시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볼까요? 해리스 대관식으로 불리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해리스 부통령은 첫날부터 깜짝 등장했고 반세기 정치 인생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고별 연설 같은 분위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연설 직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정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시카고 행사장. 해리스 부통령이 첫날부터 특유의 환한 미소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각 주에서 모인 대의원들은 트럼프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며 흥분했습니다. And let us always remember, when we fight, we win. 후보직을 물려준 바이든 대통령의 감사의 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Joe, thank you for your historic leadership, for your lifetime of service to our nation. 바이든 대통령은 47분간 연설에서 백악관에는 범죄자 대신 검사가 있어야 한다며 해리스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And crime will keep coming down when we put a prosecutor in the Oval Office instead of a convicted felon. 재선 도전을 포기하며 정계를 은퇴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전에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정강정책 최종안을 공개하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설에 나서며 마지막 날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과 자녀들도 이 전당대회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부터 NBA 농구 스타까지 대회장에 나타나 분위기를 띄웠고요. 하지만 밖에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몰려들어 해리스를 살인자라고 표현하며 학살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입니다.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가 부인과 함께 등장하자 해리스의 남편인 더그 에모프가 웃으면서 반깁니다. It's getting hot in here. 티셔츠에 트럼프는 노조 배신자라는 글귀가 써져 있자 해리스의 딸 엘라가 놀란 듯이 웃고 에모프는 아들과 어깨 동무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해리스에 앞서서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화력을 더했습니다. Together we put a lot of cracks in the highest glass ceiling. On the other side of that glass ceiling is Kamala Harris raising her hand and taking the oath of office as our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Keep going! 컨트리 가수 미키 가이턴, 배우 토니 골드윈, NBA 농구 스타 스티브 커까지 무대에 올라 해리스의 대관식을 지원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대회장과는 달리 밖에서는 대규모 시위대가 결집하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 공급 중단부터 냉혈한 카멜라, 제노사이드 조까지 거친 문구를 들고 경찰들과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A horrific genocide of Palestinians taking place that's being aided and abetted by the Democratic Party leadership and its representatives in Genocide Joe, Killer Kamala Harris, and Baby Killer Blinken. 아직 시위대로 인한 큰 충돌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앞으로 해리스 캠프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효진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가짜 게시글을 올려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기 절정의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사진을 올린 건데 AI로 만든 조작 사진이었거든요. 사실 트럼프의 이런 의도적 가짜 사진 유포는 처음이 아니죠. 쇼맨십만으로는 대선에서 이기지 못할 거라는 비판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AI가 만든 가짜 사진입니다. 함께 올린 스위프트의 팬을 일컫는 스위프티의 지지 사진들 역시 조작된 것이거나 풍자 목적의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진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물을 올리고는 수락한다고 쓴 겁니다.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영향력이 큰 스위프트의 팬덤을 자신에게 끌어오려는 시도지만 오히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의 가짜 게시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적 면모가 부각되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nd the one thing Republicans have to stop doing, quit whining about her. The campaign is not going to win talking about crowd sizes. 측근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발자나 쇼맨으로만 행동한다면 대선에서 이기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테일러 스위프트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지지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임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임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수사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는데 이제 관심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겁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장을 낸 지 4년 만입니다. 임 전 실장은 하루 전 SNS에 조사 일정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적강공사 전무이사로 채용됐는데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임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임 전 실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누가 봐도 정치적이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 빗나간 충성 경쟁과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이 정치 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국회에서는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는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수사 외압 배경에 용산이 있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핵심 증거는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죠. 그래서일까요? 용산 얘기만 나오면 다 청문회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는 백혜룡 경정과 조병로 전 경무관 등 핵심 증인 21명이 출석했습니다. 입건된 세관 직원 4명이 마약 운반책들을 실제로 도왔는지를 두고 여야는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A는 당일 연가였습니다. 근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약 운반 체계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 검증했을 때 그 2명의 마약 사범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게끔 현장과 부합이 됐고 백경정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CCTV 영상 등 핵심 증거가 없는 탓에 진술 위주로만 공방이 계속되면서 청문회는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건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건된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약 운반 핵심 조력자로 지목된 A 주무관은 사건 당일 휴가여서 관여 자체가 불가능했고 검역 게이트가 2곳이라 어느 쪽으로 나갈지 모르니 4명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포섭돼야 범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을 겨냥해 야당이 강행한 청문회에서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익보다는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여야 정쟁 속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첫 번째 민생 법안이 나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 사기 특별법인데 선구제를 포기한 야당과 직접 보상을 일부 수용한 여당이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여야가 합의한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안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인 전세 보증금 한도가 최대 7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구제 후 보상 방식을 고수했던 민주당이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선에서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 안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하면 거부권 절차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정부가 법안 실행 후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여야 대치 전국 속 이번 합의로 첫 협치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오늘 28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는 듯 싶지만 최혜병 특검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말만 하지 말고 뭐든 좋으니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라 이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의 당사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집권 여당 대표답게 법안을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보 조작이든 제보 실수이든 다 포함시켜서 특검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자신과 최초 의혹을 제기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단체 채팅방의 참가자 모두 수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의원과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현 변호사도 같은 뜻을 내비쳤습니다. 본질이 방해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진상규명이 당연히 우선이기 때문에요.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제3자 추천 방식에 이어 수사 대상에 제보 공작 의혹을 추가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수용하겠다 밝히면서 한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도 최혜병 특검을 정쟁화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낸 특검법을 철회하고 본인들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어떻게 보면 뚜렷하다는 거에 반증. 특검과 동시에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강조하는 민주당의 쌍끌이 공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리는 여당,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최혜병 특검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시한 모든 의제를 받겠다며 금투세 폐지도 함께 논의하자고 맞받았는데 그런데 엉뚱한 데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회담을 생중계로 하는 걸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회담 의제로 25만 원 지원금법을 골자로 한 민생정책과 최혜병 특검법, 지구당 부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 원 지원금법과 한동훈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특검을 동시에 꺼낸 겁니다. 민생만큼은 대안 없는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당이 민생 협치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릴레이 탄핵과 청문회를 겨냥한 정쟁 중단, 금투세 폐지, 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협의체 등 세 가지 의제로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을 부각하면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제안을 모두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여섯 가지 의제를 놓고 두 분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이길 기대합니다. 무언가 정치가 국민들한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첨예하게 맞서는 민감한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 정책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건데 양측의 신경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실무 협상에 앞서 회담 생중계 제안을 먼저 언론에 공개하자 민주당은 여야 회담을 정치 이벤트로 생각해 불쾌하다며 만남을 미뤘습니다. 다만 양측은 생중계를 포함해 제안된 모든 안건을 실무 협상 때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축하 난 진실 공방. 축하할 일인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때 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취임 이후 대통령실이 통상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축하난이 아직 전달되지 못한 건데요. 그 이유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또 실무진뿐 아니라 정무비서관이 직접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건데요. 지금 통화할 수 없다는 문자가 와서 나중에 통화하자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축하난 전달과 관련해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의 축하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야, 축하하는 난을 갖고도 저러는 거 보면은 과연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땡땡뷰? 저게 뭐죠? 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이 보이면 리버뷰라고 하고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보이면 땡땡뷰. 짐작이 가십니까? 전혀요. 바로 알러뷰입니다. 이재명 대표 네. 알러뷰란 뜻인데요. 네. 이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대표를 연임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강성 지지층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재 개그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있다던데 우리나라 바다는 4개. 무슨 말이죠? 우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4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 사랑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서해 남해 동해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 사랑해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축하 화한 문구에 이런 말들이 쓰여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개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이번 전대 점수는 95점, 이재명에게는 5점이 없으니까 이런 이상한 문구를 지금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문구를 지금 만들어서 축하하네. 뭐 어쨌든 기발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랜 친구 정봉주에게 잠깐만요. 김재원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이 한 겁니까? 말을? 네, 맞습니다. 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바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한 말인데요. 김 최고위원은 SNS에 한시를 올려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파리 도적을 토벌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 전당대회 출마해서 초기에는 승리를 구가하더니 개딸을 공격해 패전하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봉주 전 의원은 얼마 전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재명 파리 발언 이후 6위로 탈락했죠. 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같이 방송을 하면서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김 최고위원에게 이 시를 쓴 취지를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아픔을 겪으셨을 것 같고 또 민주당의 비인간적인 그런 작태를 스스로 느끼면서 정치의 환멸도 느끼셨을 텐데 용기를 잃지 말고. 궁금한 건 정봉주 전 의원의 반응입니다. 네, 저희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예의가 아니라면서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충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 대통령 탄핵의 결기와 정권 교체의 절박함을 우롱하지 말자고 반박했습니다. 예, 정치톡톡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배드민턴계의 구시대적인 관행과 비합리적인 운영을 비판한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자체 진상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조사가 아닌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차피 문체부도 협회의 조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었죠. 최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오늘이나 모레 안세영에게 회의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안세영 측 관계자는 안세영이 요구한 것은 조사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성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문체부도 조사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신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는 어제 만나 그동안의 고민을 포함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장 차관도 경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차관이 직접 안세영과 만난 만큼 문체부 차원의 조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문체부의 지적에 이어 안세영도 참석을 거절하면서 배드민턴 협회의 조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협회는 위원회 구성 재검토도 논의하고 있고 안세영과도 연락하고 있다며 조사와 함께 대화를 위한 접촉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안세영과 협회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영국 런던 공항에서 출발을 앞둔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내식을 운반하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안전점검으로 항공편 출발이 2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여객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 꼬박 하루를 기다린 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겁니다. 현지 공항에서 대기 중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공항 측이 운영하는 작업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나며 출발이 미뤄졌습니다. 지쳤죠. 제대로 된 안내가 없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한다 얘기도 없고. 한국에서 기다린 가족들도 걱정이 컸습니다. 비행기나 제대로 탔는지도 걱정이 되고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만 아직도 안 나오네요. 그래도 많이 불안해요. 사고는 작업을 마친 기내식 운반 차량 컨테이너가 정지해 있던 여객기와 부딪히며 발생했습니다. 기체 표면에 손상이 발생했고 정비 작업에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게 항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항공기 제작사 보잉으로부터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출발한 여객기는 예정보다 21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공항 측 잘못이지만 고객 배려 차원에서 승객들에게 호텔 숙박과 식사 그리고 전자 할인 쿠폰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스토킹 신고도 하고 상담도 받게 하고 경찰은 가해 학생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는데 흉기와 둔기로 폭행을 당했다. 어제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던 여중생을 폭행한 고교생 얘기입니다.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부모가 알아도 학교가 알아도 경찰이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윤기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중생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타납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가해 학생은 계획한 범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살해할 의도로 찾아가신 겁니까? 네. 범행은 사전에 계획하신 건가요? 맞기는 한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봤습니다. 체포된 이후 가해 학생은 한결같이
피해 학생을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경찰은 보름 뒤에야 전화로만 상태를 점검했고 그 일주일 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다행히 상태가 좋아져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4살 난 여자아이가 오빠들과 밖에 놀러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리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본 이웃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울면서 길가에 서 있는 여성들에게 다가갑니다. 이모뻘인 여성들이 아이를 진정시키고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도 사주며 함께 곁을 지킵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곧이어 도착하고 아이와 함께 가족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지문 등록도 돼 있지도 않고 조금 어려서 주소라든지 그런 걸 잘 말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오빠들을 잃어버렸다는 아이의 손을 잡은 경찰은 골목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아이의 기억을 더듬으며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그때 갑자기 한 남자아이가 순찰차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동생을 잃어버린 오빠가 때마침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3남매는 헤어진 지 30분 만에 순찰차 안에서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오빠가 미안하다 하면서 서로 부르기 안으면서 울고 오빠도 바로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리더라고요. 경찰은 3남매를 파출소로 데려와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부모에게 아이들을 인계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호우 피해로 식량난은 극심해지고 남쪽에선 대북 확성기 소리까지 들리니 마음이 움직인 걸까요? 오늘 새벽 20대 젊은 북한군 장병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에 귀순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해 온 곳, 그러니까 동해선 옆 지뢰밭을 넘어서 온 겁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지점은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입니다. 새벽 시간 동해선 오솔길을 따라 육군 22사단 작전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귀순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도보 귀순이 확인된 겁니다. 귀순 당시 군복을 착용한 이 북한군은 20대 하사 계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기 전 감시 장비로 포착했고 정상적인 유도작전으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을 인계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남하 과정과 귀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에 귀순이 확인된 곳은 비무장지대 북측에서 북한군이 지뢰 매설과 불모지 작업을 하던 지역입니다. 우리 군은 작업하는 북한군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대북 확성기 작전이 북한군 MG 장병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죠. 정보 접근권 확대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정부는 이번 탈북이 북한군 기강과 감시 체계 문제라며 접경 지역 군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해안가에서 호화 요트가 침몰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실종자 중에는 영국판 빌 게이츠로 불리는 억만장자와 그 딸도 있는데 금융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아서 이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트가 정박해 있는 해안가에 강한 비바람이 불어닥쳐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현지 시각 19일 오전 4시쯤 이 폭풍으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해안가에 떠있던 길이 56m 호화 요트가 침몰했습니다. Flat on the water and then down. So once with a light we saw that the ship was inside and then we saw a triangle. So I think she went back. 요트에는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는데 15명은 구조됐고 1명이 사망, 나머지 6명은 실종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선실에 있던 실종자들이 배와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종자 중에는 IT 회사 오토노미를 설립해 HP에 14조 7천억 원에 매각하는 빅딜을 성사시키며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려온 마이클 인치 부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오다 얼마 전 무죄 판결을 받아 이를 동료들과 자축하는 요트 여행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i lavoro di questa persona che hanno citato lei, che ci dicono che era il titolare di questo veliero che è affondato questa mattina. 침몰한 요트는 일주일 렌트 요금만 3억 원에 달할 정도로 호화 요트인데 선체보다 긴 돛이 강풍에 부러지면서 순식간에 침몰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는 중국에선 하루에 한 대꼴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급속 충전이 가능한 슈퍼 충전소도 더 확대 설치하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광둥성 후이저우의 한 아파트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불은 꺼졌지만 주차장에 세워둔 다른 차들도 완전히 타버린 뒤였습니다. 广东惠州一小区地下车库发生致燃事件，很多车都被烧掉了，只剩下铁架。大家可以看一下地库致燃到底有多严重。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2천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운행 중입니다. 그만큼 전기차 화재도 빈번한데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하루 한 대꼴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시장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엔 이에 더해 배터리 급속 충전 시설 상용화에도 착수했습니다. 因为我是住在这周边嘛，然后我最近发现很多的接电超充已经布局了，在我的社区周边大概几公里之内都能找到一个超充站，其解决大部分我的出行焦虑的问题。像我这个车，它超充它能实现15分钟左右，几乎能充到80%这个效率。 다만 중국 당국도 전기차 화재 위험성을 인지하고는 안전 기준을 높이는 한편 화재 위험이 덜한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5개 업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그 판매 비중을 보면 넉 대 중 석 대는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하고 있죠. 최근 세계 업체가 속속 신차를 발표하며 점유율 회복에 나섰는데 전기차 공포 속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엿보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중견차 기업이 개최한 신차 발표회. 무대 위로 출고가 3천만 원대인 중형 SUV가 등장합니다. SUV에도 전기차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 차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장착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심리를 자극한 데다 전기차 불안감으로 인한 반사 이익까지 거두며 공개 첫날 13,000대 가까운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사랑받는 품질로, 사랑받는 가격으로, 사랑받는 디자인으로. 다른 업체는 4년 공백을 깨고 하이브리드 SUV를 선보였는데 비용 부담 덜한 친환경 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길을 돌려 미국에서 소형 SUV 시장의 40%를 차지한 완성차 업체도 있습니다. 각기 전략은 다르지만 이들은 대형 완성차 업체 틈바구니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객층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 잘 만든 차종 하나를 제대로 키워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택일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차, 이미 입증된 기술을 통해서 중견 완성차 업체들의 연이은 신차 발표에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땅바닥 온도는 상상 이상이죠. 50도를 넘나들며 펄펄 끓고 있으니까요. 그런 만큼 지면과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지면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영유아나 반려견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덥게 느낍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더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에 아이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놀러온 김지혜 씨. 분수에서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기분이 좋다가도 찜통더위에 걱정이 앞섭니다. 네, 구름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구름이 없을 때는 너무 뜨거워서
모자 씌고 선크림 바르고 하면서 키가 작은 영유아는 지면에 가까워 상대적으로 더위에 더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후 1시 40분쯤 노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는 48도. 비슷한 시각 기온을 쟀을 때보다 약 10도 높았습니다. 어제도 서울의 지면 온도는 오전 11시부터 5시간 동안 40도를 넘겼습니다. 오후 1시에는 최대 53도로 기온과 20도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대사율은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심박 출량이 이제 반면에 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온도를 받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좀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도 높은 지면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사람보다 체온이 2도 높아 더위에 더 취약합니다. 땀샘이 부족해서 열을 발산하기가 힘들어서 더위에 더 약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사람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동물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외 활동 중 영유아와 반려견의 몸이 뜨겁고 기운이 없어지면 즉시 그늘로 옮겨 체온을 낮추고 수분을 보충해 탈수를 막아야 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부산, 제주는 물론이고 서울도 30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며 연일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밤에도 계속되는 무더위에 시민들이 실내를 선호하며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야장, 그러니까 밖은 텅텅 비고 실내는 북적이고 있는 건데 야구까지도 야구장이 아닌 야구 경기를 상영해주는 시원한 영화관에 가서 볼 정도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맥주거리로 유명한 서울 을지로의 골목길. 젊은이들로 한창 붐빌 시간인 밤 9시가 지났지만 임시 테이블이 깔리던 이른바 야장 자리에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밤에도 계속되는 무더위에 그냥 테이블을 치워버리는 곳도 많습니다. 날이 좋으면 야장을 즐기려는 손님들로 장사진을 치는 골목길이지만 밤에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손님들의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 점주들은 날씨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한 7월 중순부터 안 간 것 같은데요. 원하시면 깔아드리고 있어요. 더워도. 근데 지금은 전혀 깔지 못하고 있네요. 매출에 영향도 많이 있네요. 한 50%에서 60%. 무더위 속에 실내 관람을 택한 프로야구 관중들의 응원이 극장가에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분들을 굉장히 잘 풀어줬어요. 예. 이건 제 볼입니다. 원앤원. 팬들은 경기장에선 선풍기를 틀어놔도 더워서 극장을 찾아왔다고 입을 모읍니다. 야구장 갔을 때는 평소에는 이제 저녁에는 좀 선선해져야 되는데 이제 요즘 날씨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좀 시원한 곳을 찾다 보니까. 퇴근 후 운동하려는 직장인들도 실내 러닝장을 찾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네, 요즘은 아무래도 20분 이상 뛰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실내에서 이제 러닝하니까 그래도 시원한 환경에서 아무래도 제 페이스대로 이제 뛸 수 있는 게 가장. 가을이 목전에 다가왔지만 최장기간 열대야로 한여름과 같은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의료 대란으로 빠져나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신 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실에 맞게 이를 합법으로 돌리는 간호법 제정이 눈앞인데 의료계 반대가 거세자 참다 못한 간호사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라고요.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의료대란 직후 전공의 업무에 불법으로 내몰려온 간호사들. 전공의들이 누락하거나 못 챙기는 처방이나 그런 처치들을 다 챙기고 있었거든요. 의사들이 없는 동안에 너무 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간호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10명 중 6명은 전공의 업무를 강요당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4곳뿐입니다. 간호사들은 수술봉합 등 일부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간호사가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안 제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호법은 오는 22일 법안 소회를 거쳐 28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업무를 분담하는 간호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습니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했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권 퇴진 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입니다. 정부는 진료 면허제를 비롯한 의료계 반대 정책에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의정 갈등은 새 국면에서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10m 주변에서 30m 거리까지로 확대됐습니다. 흡연 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제대로 알고 지키는 사람도 단속하는 이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건물 근처에서 회사원 10여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벼락이 금연구역인 고등학교 건물과 맞닿아 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지나칠 때마다 아이가 항상 코를 막거나 막 숨을 참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담벼락에 금연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바로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탓에 흡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도 시설 30m 안쪽에선 금연이란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태연하게 담뱃불을 붙입니다. 학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석이면 이거 같은데 이게 법이에요, 조례예요, 뭐예요?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반경 10m에서 30m로 확대 변경됐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단속하는 사람도 제대로 아는 시민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눈길 잘 안 보니까 30m? 전에는 뭐 10m? 그런 규정이었잖아요. 처음 듣는 거예요.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이나 법은 의미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이 30m라고 하는 이 숫자가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며 구청의 단속 활동도 더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이지만 곧 수확의 계절이 오죠. 쌀 농사는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지만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쌀 소비량이 줄면서 재고가 쌓여 쌀 한 가마 값이 10개월 만에 4만 원이나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이천시 논에 벼가 빽빽하게 자랐습니다. 작황이 좋아 풍년이 예상되지만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쌀 소비량이 줄면서 작년 쌀이 아직도 상당량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을 비롯한 경기 지역의 쌀 재고량은 7월 말 기준 5만 8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급증했습니다. 재고가 쌓이다 보니 도정을 마친 산지 쌀값은 한 가마에 17만 7천 원대로 10달 만에 4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쌀값이 대우를 못 받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도 줄고 비용은 높고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겸업 아니면 다른 업으로 올해 농사지은 쌀값도 하락이 예상되면서 일부 농민들은 아예 논을 갈아엎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햅쌀 40만 톤에 더해 지난해 수확한 쌀 5만 톤까지 모두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하는 등 다음 달 초 서둘러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함께 쌀 소비 촉진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쌀이 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농협은 전 국민 아침밥 먹기 등 대대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언제까지 세금으로 남는 쌀을 수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 속에 올 2분기 가계 빚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 집을 사기 위한 대출 수요는 막지를 못하는 건데 결국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연 5천만 원 연봉자는 대출 한도가 4천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의 시중은행이 한 달 새 20차례 넘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이를 비웃듯 2분기 가계빚은 1,896조 2천억 원으로 1분기 말보다 13조 8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2002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주담대가 16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가계빚 관리에 비상이 걸리자 결국 정부는 다음 달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수도권 주택대출 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정할 때 0.75%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되 수도권은 1.2%포인트로 더 높인 겁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5천만 원 연봉자가 4.5%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때 지금까진 3억 2,9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9월부턴 4,2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연봉 1억 원이면 8,40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는다면 더 강한 규제 카드를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이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눈앞에 두고 있어 집에 대한 대출 수요를 억누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끈질기게 희망을 품고 삶의 끈을 이어가자. MBN 자살 예방 연중 기획 이번엔 어르신 편입니다.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수십 년째 OECD 1위인 우리나라. 이제는 그 불명예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고령화의 양상은 초저출산만큼이나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일본의 아마 3배 정도의 속도로 한국이 바뀌었다. 엄청난 속도로 한국은 진행되고 있고 한국만큼 그런 식으로 빨리 세대 차이가 만들어진 나라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준비하지 못한 사이 그저 바쁘게 살다 보니 노후를 맞게 된 노인들. 입으로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지. 우리 자식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했지. 요즘에는 뭐 시간이 너무 지루해. 세월이라는 게 전주소와 같구나. 제가 젊을 때는 경매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내가 발로 뛰어서 시차에서 현장 답사하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좀 초개인화된 사회 분위기와 턱없이 부족한 노인복지 인프라, 경제적 궁핍은 정신적 우울감을 부르곤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목숨을 끊는 숫자인 연령별 자살률은 60대 전까지 20명 안팎이지만 70대는 40명 가까이 되고 80대를 넘어서면 무려 60명이 넘는데 이런 황혼 자살은 여성보다 남성이 3배 많은 점도 눈에 띕니다. 충북 억촌군에선 생명지킴이 활동가들이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 댁을 매주 방문합니다. 요즘에 어머니 기분은 어떠셨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항상 저런 데서 뚝 떨어져 죽고 싶어. 주민 3분의 1 이상이 고령인 옥천군은 노인 자살을 줄이기 위해 5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고위험군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도 선생님 오시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편해. 마음을 풀어놓으니까 선생님한테는 그냥. 이분들이 좀 이렇게 얼굴이 포가 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어느 순간에 밝아지잖아요. 그럼 저도 좋아요. 나이가 들면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만큼 노인일수록 연대감과 심리적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단체와 협업해 누구나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초고령화가 공통과제인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So 988 is available for anybody, no matter what age they are. And then we have callers all the way up till their 90s, even over 100. So it really runs the gamut. This 988 is available for anybody.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지 않도록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겠다, 마음에 들겠다, 자동차 전조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직접 교체하는 분들 있죠. 하지만 모양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전조등 램프 상당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이었거든요. 너무 밝거나 혹은 너무 어두워서 어두운 야간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지만 처벌 규정도 사실 없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길 도로를 달리던 차량. 갑자기 전방이 환해지면서 놀란 운전자의 차량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립니다. 마주오던 차량의 강한 불빛에 건널목을 지나던 시민을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튜닝용 LED 램프 10개를 조사한 결과 7개는 인증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기준보다 최대 2배 이상 밝거나 백색이 아닌 푸른색을 띠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어두운 밝기도 문제였습니다. 할로겐 램프의 경우 10개 제품 가운데 6개는 방출되는 빛의 양이 기준보다 크게 낮아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선 제조나 판매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조등이 너무 어두울 경우에는 밤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전조등이 너무 밝을 경우에는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를 해서 차량 에어컨의 공기 필터 오염도 조사에서는 2만에서 2만 5천 킬로미터 주행 시 10,000킬로미터 대비 곰팡이와 세균이 각각 11배, 5.8배 많이 검출됐습니다. 주행거리나 사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오염도가 커지는 만큼 10,000킬로미터 주행마다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매일경제신문과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하고 GS칼텍스가 후원하는 제29기 GS칼텍스배 프로오기전 시상식이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신민준 구단이 상패와 함께 7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고 준우승자인 박상진 구단은 상패와 상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는 매경미디어그룹 장승준 부회장과 GS칼텍스 허세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자정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남 서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된 뒤 그대로 중부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 남해안과 서해안, 일부 중부 내륙으로 10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릴 때 시간당 많게는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동시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내일 낮 기온이 낮아집니다. 서울이 31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폭염은 계속됩니다. 전주와 대구가 34도, 광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